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고 있는 광주 중흥초에 근무하는 이경학입니다. 오늘의 강연 주제는요, 앞으로 100년 우리가 꿈꾸는 에너지라는 주제로 이화여자대학교 조윌렴 교수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앞으로 100년 우리가 꿈꾸는 에너지라는 주제로 교수님께서 강연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강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이 기후변화 위기 속에서 앞으로 100년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에너지 대변환의 그런 시대가 열릴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또 저와 함께 어떻게 저희가 준비해야 할지, 대처해야 할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이렇게 강연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드리니까요. 앞으로 우리가 미래의 에너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예,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끝까지 강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내사항이 있겠습니다. 금요일에 과학터치 실시간 강연에서는요, 2가지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수 질문 이벤트입니다. 강연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 우수 질문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돌발 퀴즈 이벤트입니다. 강연 중간에 돌발 퀴즈가 나갈 예정인데요. 이 퀴즈에 제일 먼저 답을 올려주신 분께 마찬가지로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교수님을 모시고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목이 여러분들한테 관심이 있을지 제가 많이 궁금했는데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100년, 왜 제가 100년을 얘기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지금 우리 21세기에 살아가고 있죠. 근데 이제 아마 앞으로 100년 사이에 기후 변화의 어떤 속도가 더 빨라져서 기후 위기로 더 될 수도 있고 또 그 사이에 그 기후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저희가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법이나 에너지 재원들을 바꿔야 할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 100년을 준비를 잘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오늘 제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 학생들, 또 중학생들, 초등학생들 포함해서 아마 우리나라가 이제 기대 수명도 길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는 바로 그 22세기를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 100년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물리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첫 번째는 아마 들어오셨을 거예요. 탄소 중립. 좀 낯선 단어이긴 한데 탄소 중립이라는 게 어떤 건지, 왜 2050년을 어떤 타겟 연도로 생각하는지, 그때까지 왜 달성해야 되는지 그걸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나라는 탄소 중립이라는 말로 많이 사용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이 표현을 넷제로, 순합이 0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이것을 실제로 저희가 적용하려면 각 경제 블록 또는 각 국가별로 새로운 형태의 어떤 산업 분류 체계, 특히 이 녹색 산업 분류 체계를 도입해야 됩니다. 그걸 저희가 좀 어려운 말로 텍소노미라고 부릅니다. 이제 그린 텍소노미라고 부르는데 그런 개념도 한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그 그린 텍소노미는 당연히 기존에 있던 에너지 사용 방법을 바꿔서 새로운 에너지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 새로운 에너지는 이제 대부분 재생이 가능한 에너지라는 개념이 도입이 되는데 그러한 뜻을, 의미를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이제 물리학을 전공했는데 많은 분들이 의아해할 거예요. 물리학은 양자역학, 뭐 천체, 우주, 별, 블랙홀 이런 걸 다루는 학문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물리학이 바로 이런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도구 학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릴 부분에서는 빛 에너지를 전기로, 전기 에너지로,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그 과정을 물리학에서 이제 발견을 했고 또 그
바꾸는 방법도 물리학에서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앞으로도 물리학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까지 제가 오늘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중립, 뭐 제로 카본 또는 카본 뉴트럴리티 이렇게 영어로는 표현할 수 있는데 기후가 변합니다. 클라이밋 체인지라고 부르는데요. 이 변화의 시기에 많은 이제 물론 반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변화의 시기에 과연 이 기후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지역 나라에만 미치는 영향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전 지구적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유럽, 또 미국, 중국, 한국, 일본, 또 호주,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나라들이 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협력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제가 전 지구적인 주제이고 그 연도를 저희가 정했습니다. 대략 2050년까지는 이걸 달성해야만 우리가 배출한 탄소와 다시 저장한 탄소의 양을 맞춰야지만 기후변화가 심하게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식의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표를 잘 보실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왼쪽 위에 있는 저 왼쪽 위에 있는 표는 X 가로축이 되어 있는 게 이제 연도입니다. 우리 이제 인류가 전 세계 이제 기후 온도 변화를 쭉 측정하던 그런 이제 이 연도고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땅의 온도도 잴 수 있고 바다의 온도도 잴 수 있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세로축은 평균 온도죠. 점진적으로 이렇게 온도가 증가하는 것은 볼 수 있는데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급격히 증가하는 정도가 모든 사람들의 걱정을 더 좀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지요. 그 왼쪽 아래에 있는 이 동그란 이제 그래프는 한번 여러분들이 흥미롭게 보실 수 있는데 이 안에 있는 그래프와 바깥에 있는 그래프가 좀 다릅니다. 뭐냐면 안에 있는 그래프는 인구의 어떤 기여입니다. 인구가 얼마일 때 아는 기여. 바깥에 있는 그래프는 그 나라가 얼마나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와 좀 관련이 많이 있지만 그 나라가 산업화가 된 정도에 따라서도 좀 다를 수 있죠. 제일 큰 비중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중국인데 우리나라도 작지 않습니다. 쭉 보시면 우리나라가 인구로는 상당히 작은 나라지만 탄소 배출에 기여하는 거로는 상당히 높은 나라에 속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인 이 탄소 중립에 대한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 데 있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금방. 아주 오래된 노력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교토에서도 모였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파리, 프랑스 파리 기후협약, 변화협약이라고 해서 많은 주요 국가들이 모여서 이제 선언을 했죠. 우리가 이제 기후변화에 대해서 전 지구적으로 좀 대응을 하자 있었고 지난해에는 영국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더 많은 나라들이 모여서 우리나라도 갔었고요. 그래서 더 많은 나라들이 더 약속하고 참여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죠. 그러면 이런 탄소 중립에 노력을 하는데 왜 이렇게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고 우리나라는 어떤 국가적인 정책을 이제 펴야 되는가 이런 걸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쫓아가는 나라, 뒤에서 뒷짐지고 가만히 있는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말씀 보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이고 또 탄소 배출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전체 지구의 문제들을 우리가 앞서서 해결하고자 하는 리더 국가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좀 후발주자 같은 역할을 했었지만 최근에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적으로 더 부유해지면서 당연히 선도에 되게 됐고요. 또 우리나라는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석유가 나지 않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석유가 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인 석유가 없이 해외에서 에너지를 대부분 수입해야 되는 그런 나라이고요. 또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엄청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탄소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따라서 에너지도 수입해야 되고 탄소 배출량도 많고 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뭔가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나라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향하는 거는 10년 뒤, 20년 뒤, 또 50년 뒤, 또 이 21세 끝날 때까지도
지속이 가능한 그런 친환경 그린 국가를 꿈꾸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이제 도시에 많이 살잖아요. 농촌 어촌에 살긴 하지만 그래서 그 도시 지역을 어떻게 에너지적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이런 것도 다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표는 아주 이제 흥미롭고 재미있는 표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여기 보면 하늘색으로 표시된 거, 파란색은 2050년을 약속한 나라들입니다. 저 위에 핀란드는 더 빠르게 2030년까지도 도달할 수 있겠다 약속한 나라들이고요.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좀 느리게 하겠다고 약속했고 흥미롭게도 호주는 훨씬 더 느리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주는 이제 석탄을 많이 생산하는 나라거든요. 뭐 러시아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아예 아직 참여를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주요 국가들, 우리나라 지난해 사진입니다. 중국, 미국, 프랑스 같은 주요 국가들이 다 이렇게 참여를 선언하는 그런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말씀드릴 때 우리가 그러면 에너지가 중요하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그럼 제일 쉬운 방법은 에너지를 안 쓰면 되겠네요. 우리가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우리가 좀 뭔가 이렇게 절약하는 걸 하면 안 될까요?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의 경제 발전 또 이 IT 산업 이 모든 것들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 저희가 여기서 알아야 할 사항은 우리나라는 이 과학 기술이 엄청 발달한 나라고 이 모든 문제들을 그냥 어떻게 절약하고 소비를 줄이고 하는 거로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훌륭한 과학 기술을 적용해서 각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에서 발표한 이제 그림입니다. 그래서 각 우리나라의 분야, 산업 분야, 또 기술 분야, 또 어떤 건물을 짓는데, 항만을 짓는데, 심지어 우리 연구하는 분야까지도 모두 힘을 합해서 과학기술의 힘으로 이 탄소 중립을 달성하자 이런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후변화 그 위기죠.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그 위기는 우리나라와 같이 과학기술이 발전한 이제 여러분들이 세대가 됩니다. 조만간 그 세대를 맞이하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다. 우리가 그런 걸 좀 염두에 두고서 노력을 하면 우리나라가 이 위기 속에서 더 중요한 국가, 더 중요한 리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좀 주제를 넘어가서 아까 말했던 텍소노미, 어려운 단어예요. 이 말을 해석하려고 제가 온 건 아니고 이러한 노력을 제 선두에서 이제 추진하는 경제 블록이 유럽입니다. 유러피안 유니온, EU인데요. 이 EU 텍소노미는 왜냐하면 여러 많은 선진국들이 모여 있고 서로 막 연결되어 있어요. 한 나라가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한 나라가 좀 힘들면 다른 나라도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유럽은 이제 다 서로 힘을 합쳐서 의견을 모으는 중인데요.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다 드리지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기후변화를 능동적으로 해결한다. 그리고 여러 자원들, 특히 물, 공기 이런 것들을 깨끗하고 재활용할 수 있게 쓴다. 공해를 막는다. 그리고 생태계도 사람이 살아가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 자원들도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든다. 이 큰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해 동안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EU가, 유럽이 또 전 세계가 좀 더 깨끗하고 안전한 곳에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 자세한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부분이 나와 있고 따라서 EU같이 중요한 경제 블록을 선언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EU에다가 수출을 해야 되는 나라 입장에서는 그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물건이 그 EU 텍소노미에 맞춰지지 못하면 물건을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코리아도 K 텍소노미를 만들어야 되고 지금 만드는 중에 있습니다. 거의 다 지금 완성이 됐는데 이 상태에서 그 EU 텍소노미가 선두가 됐으니까 표준이 되는 거고 우리도 최대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됩니다.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에너지가 과연 이 그린 텍소노미를 맞출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2050년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과연 우리가 그때까지 갈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도 있는데 자, 여기에는 쉽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특히 오늘 제가 좀 더 말씀드릴 내용인데 원자력과 천연가스가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모든
에너지원을 기존에 의존했던 이 화석 연료를 다 이제 없애버리고 화석 연료 빼고 새로운 재생 가능한 에너지,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그 부분인데 뭐 태양광 같은 에너지, 아까 처음 화면에 나왔던 풍력 이런 거로 전환할 수 있느냐? 어렵거든요. 그래서 중간적인 의미로 이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사용할 수밖에 없을 텐데 과연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유럽에서도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여곡절 끝에 채택이 됐어요. 됐으나 조건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K 텍소노미도 원전을 포함해야 한다, 이런 이제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럴 때 어떤 조건을 저희가 걸어야 될지, 어떤 범위에 사용해야지 이 50년까지 앞으로 남은 시간이 30년이 채 안 남았는데 그 기준을 저희가 마련해야 되죠. 또한 이 텍소노미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혹시라도 해볼 기회가 있으면 금방 알 수 있는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이 텍소노미는 그냥 보면 기후 얘기고 환경 얘기고 에너지 얘기니까 과학기술 얘기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린 에너지를 이용해서 기업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동안 싸고 편하게, 환경은 좀 문제가 있더라도 그런 에너지를 썼던 기업들이 갑자기 좀 비싸고 불편하고 구하기 힘든 이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기업 활동을 해야 되니까 기업 운영이 어렵죠. 그런 거를 무시하고 막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체들과 경쟁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녹색 금융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나오고 각 나라에서 이 부분에 대한 투자, 또 지원 이런 것들을 많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고 이게 다 연결된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ESG,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환경, 에너지, 소사이어티, 그다음에 가버넌스. 우리가 어떻게 이 환경과 에너지와 또 지속 가능함과 서스테이너빌리티와 또 정부나 지역에서 이걸 지원해 줄 것인가, 이런 개념을 넣은 거예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다 모두 힘을 합쳐야 된다는 그런 의미고요. 자, 그런데 항상 뭐든지 이렇게 열심히 하고자 하면 어두운 면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바로 여기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위장 환경주의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는 그린 워싱입니다. 녹색으로 이렇게 씻었다 이거죠. 녹색으로 칠을 한 거예요. 뭐냐 하면 모든 이제 국가나 경제 그렇게 활동해서 환경을 잘 맞춰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 노력을 해야 되는데, 실제 노력을 하려다 보면 비용도 많이 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은 눈속임을 하는 거죠. 실제로는 돈이 많이 들고 환경 친화적이지 않은 물건을 팔면서도 환경 친화적이라는 말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이제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잘 구별하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도 중요하고 기업 활동을 하는 데서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활동, 이런 문제가 되는 기업들도 있지만 좋은 기업들도 있습니다. 어떤 좋은 기업이냐 하면, 자, 선언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회사는 앞으로 모든 회사에 필요한 제품을 만들거나 물건을 팔거나 하는 모든 활동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쓰겠다, 이런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RE100이라고 부릅니다. 어려운 단어죠. Renewable Energy 100%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약 370여 개의 기업들,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큰 회사들이 다 선언을 했고요. 뭐 최근에 며칠 전에 우리나라의 제일 큰 회사 중에 하나죠. 삼성전자도 이거 참여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대신 좀 그 시기는 가깝지 않습니다. 좀 약간 2050년까지 멀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아직 우리나라는 전체 발전량 중에서 이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얻을 수 있는 에너지 양이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같이 엄청 큰 이제 회사죠. 반도체 회사도 있고 핸드폰도 만들고 TV와 이런 것도 만드는 회사가 필요한 에너지원을 쓰기에는 많이 부족해요. 또 좀 약간 좀 비싸요. 그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어려움이 있는 거죠. 더 빨리 하고 싶고 더 많이 쓰고 싶은데, 그래서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원자력 얘기를 이제 좀 할 건데, 여기 들어가기 전에
우리 여러분들이 잘 듣고 있는지 궁금하니까 제가 돌발 퀴즈를 여기서 내겠습니다. 자, 세계의 경제 블록들, 나라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기후변화를 이기자. 그래서 탄소 중립도 주장하고 막 기업에서 참여하라고 독려하고 있어요. 그러면 각 기업의 제품의 생산 또 기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로 사용해서 하겠다는 그런 선언이 있어요. 또 운동회라도 할 수 있고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표현을 여러 개를 할 수 있는데 그 이름이 무엇일까요? 영어 스펠링하고 숫자로 이루어진 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채팅창으로 보내주시면 선생님들이 준비하신 선물을 줄 겁니다. 자, 그 단어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 텍소노미를 하려고 할 때 뭐 일반적인 것들은 할 수 있는데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거, 어려운 일이죠. 자, 원자력과 천연가스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원자력은 핵발전소라고도 부를 수 있는 원자력은 그 자체로는 뭐 이렇게 태우는 게 화석연료를 태우는 게 아니에요. 그 원자력 발전소는 어떻게 보면 우라늄이 붕괴되는 겁니다. 핵 분열을 일으켜서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물을 데우고 그 뜨거워진 물이 이제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질 않지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그 자체 발전량으로 보면은 CO2 배출이 적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요 표를 보시죠. 여기 보면 이게 뭐냐면 가로축은 연도예요. 1950년대 말부터 그게 언제냐면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 이 원자탄이라는 무기가 원자력 발전소라는 상업용 기술로 변한 거죠. 옛날에 무기만 쓸 수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상업용 도구가 되었는데 그래서 그 기술이 전 세계로 막 퍼져 나갔어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들이 여러 개 증가하다가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70년대 말에 3마일이라는 사고가 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고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이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데 방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체르노빌이라는 원자력 발전소가 큰 사고가 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사고가 나서 그 이후로 급격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됐죠. 원전 사고는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알게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소의 양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후쿠시마에서 2011년도에 큰 사고가 났죠. 이 지진 해일이 원전을 덮쳐서 원전에서 큰 사고가 나고 그 이후로는 지금 거의 전 세계적으로 신규 원전의 이제 건설이 미미합니다. 몇몇 나라들이 좀 하고 있고 중국이 좀 하고 있고 그런데요. 자, 이런 상황이에요. 보통 원전은 수명이 30년 정도는 잘 가동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동을 하고 나면 연장할 것인지 그동안 만들었던 여러 가지 사용 후 핵연료를 어떻게 폐기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아직 해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 EU 텍소노미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될 거고요. 천연가스는 지금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 전쟁 중에 있는데요.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많이 생산하고 유럽에 공급하는 나라죠. 천연가스가 왜 이제 흥미로운 이제 연료가 되냐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그림 표를 보면 여러 가지 종류의 말하자면은 화석 연료와 유사한 거죠. 물론 나무도 있지만 그러면 그 나무라든지 화석 연료라든지 태우면 피할 수 없게 CO2가 나오는 그런 이제 연료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재밌게 놀랍게도 천연가스가 가장 단위 에너지를 얻을 때 적은 CO2를 배출합니다. 이런 것도 상대적으로 친환경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천연가스는 이제
생산하는 것부터 소비하는 것까지 이동하는 방식이 대륙이라면 그냥 가스관을 이용해서 이동할 수 있고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중간적인 역할을 천연가스가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은 어떠냐?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현재까지 에너지, 우리나라에서 현재 전기를 이제 막 쓰고 있는데 이 전기의 대부분은 석탄, 기름, 천연가스로 전기를 얻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적지 않은 양을 원자력에서 얻고 있고요. 근데 앞으로 이 텍소노미를 만족하려면 그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하는 그 연료, 우라늄을 넣을 때 그 우라늄 넣는 연료의 모양과 구조를 사고가 잘 나지 않도록 바꿔야 하고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용 후 핵연료, 다 사용하고 나면 더 이상 발전에 쓸 수 없는 이제 우라늄은 많이 남아 있지만 그 사용 후 핵연료를 잘 처리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기술이 또 폐기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고준위 핵 폐기물 처리장이라고 부르는데 장소 방식들을 저희가 합의를 봐야 돼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제들이 남아 있고요.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 이제 본론에 가고 있는데 이런 많은 위기가 있고 현재 우리 사용하고 있는 재료 원료들이 사용하기 좀 어려움이 있으면 결국은 우리가 모든 에너지원을 재생이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것도 사용하고 싶다. 그럴 때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에너지원을 저희가 재생 가능한 에너지, 리뉴어블 에너지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 구분을 보시는 것처럼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은 재생에너지라 부르고요. 그렇지 않고 한번 사용하게 되면 사라져버리는 것, 공기로 태워서 없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재생 불가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는 많지 않지만 대표적인 상당한 친환경적인 그 에너지가 지열이에요. 땅에서 열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화산지대, 일본 많고요. 이런 데 가면은 땅이 따뜻해요. 땅에서 이렇게 뜨거운 물이 나오기도 하고 땅이 따뜻합니다. 그럼 그 뜨거운 물이나 그런 에너지를 이용해서 저희가 전기를 만들 수가 있죠. 지열. 우리나라는 많이 해당되진 않는 얘기고요. 그리고 풍력. 아까도 이 풍력 발전소가 보여줬었는데 바람이 많은 보는 지역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점은 바람이 늘 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이 날개가 좀 무서워 보이죠. 그래서 주택가라든지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서 쓰기가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으나 한번 설치하면 오랜 기간 동안 전기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이오 에너지는 좀 특이한 겁니다. 바이오 에너지란 무엇이냐면 태양 에너지를 저희가 식물들은 광합성을 합니다. 그래서 광합성을 해서 태양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변환시키죠. 그래서 자기 식물이 저장을 해요. 보통은 이제 이파리, 잎에도 저장할 수 있고 열매도 저장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탄수화물로 저장이 되죠. 그런데 그 저장된 그 에너지를 그러니까 식물 형태 저장된 것들을 저희가 다시 분해해서 기름과 같은 형태로 그러니까 액체 형태의 에너지로 또는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약간은 이상하죠. 왜냐하면 이 에너지는 여전히 CO2가 많이 나오는 에너지인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의미의 탄소 중립은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이 에너지는 1번 화석연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양이 있는 한 계속 만들어낼 수는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석유와 가스를 쓰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 석유와 가스를 이용해서 저희가 그런 액체나 기체 형태로 사용해야 되는 연료들이 꼭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 연료들이 있어야만 움직이는 그런 수단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뭘까요? 여러분들 뭘까요? 비행기 같은 거. 비행기는 전기 에너지만으로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동안 이 바이오 에너지에 대한 기술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태양열이죠.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셔도 돼요. 태양열. 제가 오늘 마지막에 제일 중요하게 얘기할 게 태양광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거를 좀 헷갈려 하세요. 태양열, 태양광. 태양은 같은데, 햇빛은 같은데, 태양열은 태양의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돋보기를 이용해서 말하자면 뜨겁게 물을 데우는 거예요. 태양열이죠. 그래서 물이 필요합니다. 물을 뜨겁게 데워서 그 에너지를 이용하는 게 태양열입니다. 전기를 바꾸지 않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상당히 유용한 곳이 있어요. 바로 그렇게 물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라면. 자, 오늘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과 사실 나누고 싶었던 얘기가 여기였는데 끝에서야 나오네요. 태양광, 솔라 라이트라고 하지 않고 태양광은 솔라 포토볼테익스라고 불러요. 어려운 단어처럼 보이죠. 포토라는 거는 빛이에요. 포토, 빛이고 볼테익스는 전압이에요. 전압.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건전지 쓰잖아요. 건전지는 이제 전압이 써 있죠. 1.5V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빛으로 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쭉 나와 있고, 여러분들이 아마 계산해 보진 않았겠지만 대략 태양광이 지구 표면에 이렇게 와서 우리가 계산해 보면 가로 세로 1m 정도의 넓이가 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최대의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를 하면 약 1kW, 1000W 정도 돼요. 1000W면 작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겨울에 따뜻하게 몸을 녹일 수 있는 그런 소위 말하는 레디에이터 이런 거 그 정도면 되거든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이제 에너지가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방법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방법은 여기 보는 것처럼 태양전지라는 어떤 특별한 방법을 사용해야만 돼요. 바로 태양전지가 제가 연구하는 분야고, 이 태양전지가 우리 미래의 해답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빛을 가지고 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옛날부터 알았었어요. 19세기부터 알았었어요. 그런데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충분하게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잘 몰랐죠. 그래서 그거를 최초로 눈으로 보여준 분들이 이제 여기 미국에 있는 연구소, 벨 연구소라는 곳에서 20세기 중반에, 지금부터 한 70년 전에 만들어냈고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이렇게 패널을 만들어 놨는데 빛을 받으면 전구에 불이 들어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미국에서 상업용 태양전지를 시연했고, 지금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갑자기 어려워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왔으니까 물리 얘기를 안 할 수 없겠죠. 여기는 그림이만 헷갈려요. 뭐가 뭔지 모르겠고 색깔도 그렇지만 이것만 알면 돼요. 간단하게. 자, 빛은 그 자체가 에너지 덩어리예요. 빛이 물체에 들어오면, 즉 물체에 흡수되면 대표적으로 어떤 물체냐면, 예를 들어서 실리콘 같은 물체. 우리 반도체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실리콘인데, 빛이 반도체 같은 물체에 흡수가 되면 반도체 안에는 많은 전자들이 있어요. 전자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전자라는 건 이제 일렉트론이라고 부르는 전자들이 많이 있는데, 전자들이 에너지가 이렇게 높아져요. 높아져서 휙 높은 에너지 상태로 변해요. 우리가 어려운 말로 물리학에서 역이 된다. 영어로 하면은 이제 역이라는 말은 excite, 흥분하는 거예요. 전자가 힘이 나는 거죠. 그 힘난 전자가 움직이게 되고, 전자가 있던 그 자리에는 전자 구멍, 우리가 물리학에서는 홀이라고 부르는데, 홀이 생성이 되면서 홀은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 홀은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어요. 음의 전하, 양의 전하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하 두 개가 반대 방향으로 싹 움직이게 우리가 이 실리콘 그 물질을 디자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는 것처럼 이렇게 휘어 있잖아요. 가운데가 휘어 있죠. 그러면 그게 바로 빛 에너지가 전기가 흐르게 되니까 전기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태양전지의 원리예요. 물리학을 좀 더 알아야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흥미가 있다면 관련된 자료들이 인터넷에 많이 있어요.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빛 에너지가 물체에 흡수되면 전자들이 역이 되어서 전자와 전자의 짝이었던 홀이 움직이게 돼서 전류를 만들게 되고, 그래서 그게 전기 에너지를 준다. 이게 요지가 됩니다. 자, 그런데 말은 쉬운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저희가 언제까지? 2050년까지 저희가 지금 대부분 석탄, 기름, 천연가스 쓰고 있는 또 원자력을 쓰고 있는 그 에너지를
다 바꾸고 싶은 거예요. 과연 가능할까? 그런 고민들이 저 그림에 나와 있고 우리나라 이야기도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2020년 2년이니까 비율이 뭐 7%도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양을 이제 막 바꾸는 거죠. 그리고 또 새로운 에너지들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재생에너지를 볼 수 있게 될 것이고요. 이 태양광과 이런 풍력 같은 에너지들은 이제 앞으로 도시에도 많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도시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사용하게 될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에 없던 기술도 많이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거는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은 좀 어려운 물리학입니다. 여기 유명한 물리학자들이 발견한 이제 물리 원리예요. 태양광이 많이 와도 아까 보여드렸던 그 물질 성질 때문에 안타깝게도 모든 에너지를 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30% 정도, 20% 이렇게 못 쓰는 거예요. 에너지를. 안타깝죠?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새롭게 이해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면 뭐 아마 제 생각에 노벨상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물리적인 문제들이 남아 있어요. 들어봤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흑체 복사, 양자역학가 만들었던 흑체 복사, 일렉트론과 홀의 재결합, 또 흡수되지 못하는 빛을 어떻게 쓸 것인가, 너무 에너지 작아서 너무 커서 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저희가 고민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모두 물리학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좋은 태양전자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물리학 또는 또 화학 또는 재료공학 같은 이 과학기술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의 실리콘이라는 물질이 잘 되고 있지만 더 좋은 물질, 더 나은 물질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에너지 물질이라고 불러요. 에너지 소재, 에너지 머티리얼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시장들이 점점 커지는 거죠. 여기 지금 날짜 써놨죠. 연도를. 이게 2050년 되면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모든 걸 이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런 걸 여러분이 고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제가 왔다 가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뭐 하는지는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가 실리콘이라는 물질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아마도 여러분 금방 예상했을 거예요. 그럼 혹시 신물질이 중요할까? 맞아요. 신물질이 중요하죠. 최근에 물리학자를 비롯한 많은 과학기술자들이 연구하는 신물질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할로겐이라는 원소가 들어간 페로브스카이트 구조를 갖는 물질이에요.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구조가 있고 여기 그 옆에는 이제 효율이 있는데 제가 30%를 못 가지만 벌써 여기는 25% 넘게 최근 기록은 뭐 25.5% 그리고 중요한 거는 세계 기록을 우리나라의 한국의 과학기술자들이 많이 내고 있어요. 자랑스럽죠. 그래서 이걸 만들면 태양전지를 비롯해 여러 가지 재미있는, 흥미있는, 쓸모있는 것들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도 해결하고 가전제품도 해결할 수 있고 그런 이제 기술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여러분들 이건 너무 어려워서 여러분이 다 공부할 수 없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과학기술은 이렇게 물리학의 기본적인 거예요. 다 물리학 내용들입니다. 물질의 구조, 물질의 에너지의 차이, 또 다양한 구성 조소에 따라서 어떻게 특성이 바뀌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거예요. 나노과학, 나노기술 그런 것들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더 좋아지는가 이런 얘기들이 여기 다 모여 있어요. 제가 연구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혹시 흥미가 있으면 아직은 뭐 초등학생, 중학생일 수도 있지만 고등학생들이 여러분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 대학 갈 때 물리학, 화학, 재료공학 이런 걸 전공하게 되면 이런 내용들을 접하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태양전지는 과학이면서 또한 기술로 연결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0%밖에 못 만들잖아요. 효율을. 아깝잖아요. 빛이. 우리가 40%, 50%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려면 물질이 한 개 때는 못 만들지만 우리가 여기 보여드린 것처럼 물질을 층을 여러 개를 쌓을 수가 있으면 25% 나왔던 거를 35%로, 35% 나왔던 거를 40% 이렇게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도시의 좁은 공간에 비싼 땅에 건물에 태양전지를 올려서도 더 고효율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겠죠. 그러면 엄청 경제적으로 이득인 거예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많은 물리학자들, 화학자들, 공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마지막 슬라이드는 제가 연구하는 최근에 제가 논문 낸 건데요. 제가 생각해낸 아이디어예요. 우리 할로겐 태양전지에 사용될 물질들이 이런 특성이 있으니까 이 특성을 가지고 대면적으로도 우리가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쁘게 생겼죠. 여기 이렇게 가야 되네요.
예쁘게 생긴 캔디같이 생긴 거 이렇게 빨간색처럼 보이는 거는 브롬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 위에는 염소, 클로린이 들어가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생겼지만 이 물질들을 이렇게 잘 만들면 기존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소자들 또 새로운 제품들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요새 한참 연구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거의 다 한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긴 시간 들어서 감사드리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질문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이 에너지 위기 속에서 어떻게 걱정하자고 제가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런 걱정들은 어른들이 좀 당분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과학의 꿈을 키워서 이 흥미로운 기후변화 또 흥미로운 또 에너지 문제들을 내가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질 수 있으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에 보람을 느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유익한 강연 시간이 되셨습니까? 교수님, 오늘 그 유튜브 강연 처음 해보셨는데 소감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학생들이 앞에 좀 있었으면 좀 제가 마주보고 얘기했을 텐데 그거 좀 아쉽긴 한데요. 상당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열정적으로 강연해 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돌발 퀴즈 정답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알리 100이고요. 규민 김, 그래서 김규민 님이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예. 온라인 강연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에 많은 분께서 질문을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이 어느 정도 수합이 됐는데요. 질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재성님께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 쓰레기 부분도 좀 다뤄주신 것 같아요. 이런 쓰레기가 과연 에너지가 될 수 있는지, 특히 최근에 그 버려진 비닐을 이용해서 석유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래서 도시 공장, 도시 에너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쓰레기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교수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쓰레기라고 하는 것, 이제 그런 물질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안에 구성을 보면 당연히 이제 탄소를 포함한 많은 이제 물질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은 저희가 적절한 방식으로 분해한다든가 또 그 형태를 바꾼다든가 하면은 저희가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로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분해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또 폐기물이 나온다든가 또 너무 많은 에너지 소비한다든가 그러면은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점점 이제 기술들이 고도화되면서 그런 폐기물들도 재활용 가능하고 또 새로운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고 있고 특히 아마 환경 분야에서는 중요한 연구 주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네네. 이희정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이제 이희정님이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선생님으로서 학교에서 환경 그림 그리기, 또 캠페인 활동 이런 것을 넘어서 실천적인 환경 교육을 좀 할 수 있는 방법. 특히 이제 교수님 강연을 들으니까 무언가 지구에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이렇게 얘기가 있었는데요. 지금 방송을 보신 혹시 선생님들을 위해서 그러면 실천적인 환경 교육을 위해서 이런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런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그 어떠한 방식으로 이제 이 환경 문제 또는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해서 경험하고 할 수 있는지를 좀 고민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좀 제안을 드리자면은 기존에 저희가 환경 문제라고 하면은 뭐 쓰레기를 뭐 치운다든가 아니면은 환경 친화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든가 이런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학생들도 인터넷 등을 통해서 이제 접할 수 있는 정보가 많아졌으니까 그러면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사용하는 물건들 또 학교 사용하는 물건을 통해서 그 물건들이 만들어져서 본인이 사용할 때까지 과정을 봤을 때 친환경적인가 아닌가 하고 또 우리가 학교에서 사용하는 여러 물건들 중에서 어떻게 좀 더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뭐 대표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물건 중에서 플라스틱도 많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또 일회용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좀 공부해 보고 또 그거를 각 학급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거를 좀 정해서 해본다면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교수님께서는 이제 저희가 어떤 물건을 선택해서 소비하는 그 과정에서 얼마나 그게 에너지를 좀 쓰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재활용될 수 있는지, 그것을 수업과 함께 이렇게 곁들여서 얘기하면 아이들에게 좀 더 실천적인 환경 교육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서여사님께서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원자력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셨는데요. 그러면 이런 원자력이 어떤 점이 우리에게 굉장히 해로운지 아마 좀 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자력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네. 두 얼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음. 얼굴. 왜냐하면 원자력은 저희 나라의 그 경제 발전에 기여한 바가 네. 아주 상당하고요. 네. 그리고 원자력 발전의 특징은 어떤 것이냐면은 지속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발전을 시작하면은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서 네네. 사용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면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저희 나라에서도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원전을 건설하고 네. 사용해 왔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전은 한번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가 너무 큰 피해를 네. 일으키는 게 있고, 네. 두 번째는 사실 전 세계에서 아직 거의 모든 나라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이슈가 사용 후 해결료를 어떻게 안전하게 보관하고 그걸 관리할 것인가 문제인데, 네. 사용 후 해결료라는 그 방사능 물질에 네. 그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방사능 물질들은 반감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 방사능이 얼마나 줄어드는가가 있는데, 놀랍게도 10만 년 정도 돼야 반감기가 도달하거든요. 그러니까 10만 년이라는 거는 상상이 어려운 시간인데, 과연 그 시간을 혹시 줄일 수 있는 기술이 있는지, 아니면 그 시간 동안 견딜 수 있는 지하 깊은 곳에 묻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아직 합의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사고를 막고 또 사용 해결료도 잘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제시해라. 이게 EU 텍소노미의 요구입니다. 언제까지? 2045년까지 다. 중간에도 좀 마일스톤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과연 이걸 달성할 수 있을지 좀 쉽지 않은 문제고요. 그래서 원자력은 당장은 저희가 끊을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의 30% 가까운 에너지를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모든 국민들이 마음을 모아서 고민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원자력 에너지에 관련된 내용은 이제 안전성과 그리고 반감기 기간이 굉장히 긴데, 그 오랜 기간 동안 어떻게 보관, 또 그것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보관들이 해결이 된다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안정적인 에너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최은영님께서 비슷한 또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저희가 원자력 발전소 수명이 한 30여 년 된다고 그러는데요. 1960년부터 이제 80년대 만들어진 그런 발전소 같은 경우는 폐기해야 되는데, 그 폐기가 잘 되는지, 또 그 교수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과 좀 중복될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에서 환경적인 문제가 혹시 발생되지 않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남겨주셨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 초기에 지었던 원자력 발전소들은 지금 상당히 많이 폐로가 됐고요. 네네. 우리나라의 경우는 완전히 폐로가 되어서 하는 이제 원전이 이제 나오고 있죠. 네. 저희가 이제 월성도 포함해서 나오고 있는데, 현재는 그 폐기물들을 발전소 내에 수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식히는 정도의 노력만 하고 있는 거고요. 아직은 그 폐기물들을 땅에 묻을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분해해서 반감기를 줄여서 다시 처리할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고요. 따라서 폐로를 시킨다 하더라도 그 폐기물들은 여전히 그 발전소 구내에 네. 상당 기간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지금 그 수조의 규모를 뭐 더 늘리기 어려울 만큼 한계에 많이 도달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빠른 시간 안에 어떻게 이 폐기물을 처리할 것인가에서 국민적 합의와 또 과학기술적으로 해결책이 발견되어야 되지 않으면 신규 원전 짓는 거는 뭐 당연히 어려울 거고요. 네. 기존에 가동 중의 원전을 계속 가동하는 것도 네. 어려운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보관 문제, 이게 좀 네. 여러 가지가 좀 그 걱정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원자력 발전소 수명이 30년이지만 30년 넘어서 이제 잘 운영되는 발전소는 좀 더 오래 갈 수도 있는지 어떠신가요? 네, 그거는 뭐 제가 원자력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대답하기는 네. 어려운 문제지만 네. 저희가 이제
자동차를 운전하며 중고차가 있으면 네. 관리 잘하시는 분들은 좀 오래 탈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는 이제 개인의 일이니까 개인의 선택이고 네. 그 자동차의 운행을 통해서 겪는 위험을 본인이 감수하면 되지만 네. 원자력 발전소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미 그 선진국들 원자력 발전소를 저에게 전달해 준 나라들 뭐 미국이나 프랑스들은 표준 프로토콜이 있죠. 얼마나 사용하고 검사해서 어느 정도면 합격되면 좀 더 쓸 수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네네. 저희는 그런 기준을 적용을 하고는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연장을 하고는 있으나 그 한계를 이미 너무 초과한 것 같고 네. 그렇다면은 좀 더 어떤 과학기술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네.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운전 정지라든가 네. 또는 폐로라든가 이런 과정을 겪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시기가 많은 원자력 발전소, 초기 원자력 발전소에는 도달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 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일본과 좀 비슷하겠지만 그 지형 자체가 안정적이라고 또 보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지형적인 또 지진이라든지 이런 것에 좀 걱정하는 편인데 거기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려하자면 원자력 발전소 좀 더 저희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 원자력 전문가들이 그쪽 지진 관련해서도 상당한 전문가들이 많이 계세요. 왜냐하면은 저희 건물을 지을 때 이제 보통 이제 면진 뭐 이런 여러 가지 용어를 사용합니다. 지진에서 얼마나 민감하고 지진을 견딜 수 있는지 그런 다 생각을 해서 만들고는 있으나 네네. 그게 이제 결국은 얼마만큼의 강한 지진인가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우리는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지진을 고려했을 때는 당장 큰 지진에 의한 같은 문제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 생각을 하지만 모르는 일이죠. 한 번만이라도 큰 지진이 온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특히 이제 지금 저희 나라는 문제가 원전이 대부분 다 대도시 주변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상당히 염려스러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앞부분은 몇 가지 원자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그럼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은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신재생 에너지는 환경에 이제 도움되는 쪽으로 이제 개발이 된다고는 하지만 지금 계속 개발되는 그런 에너지가 과연 진짜로 환경에 도움을 주는지 그게 좀 궁금하다고 남겨주셨습니다. 이제 어떠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태양전지를 만들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태양전지를 만들려고 하면 당연히 그 과정에서 신재생 에너지만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그렇게 충분치 않으니까. 예. 그러니까 태양전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재생에너지를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태양전지를 만들려고 하면 결국 엄청나게 많은 탄소를 내보내야 되는 거죠. 모순이죠. 그렇지만 앞으로 점점 더 재생에너지가 많이 이제 설치가 되면 그런 건 좀 피할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태양전지 중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태양전지 중에서도 그 물질이 저는 실리콘 얘기만 했지만 물질이 환경에 위해한 것들도 있어요. 뭐 납이라든가 카드뮴이라든가 이런 걸 사용하는 물질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두 번째는 태양광 같은 경우 특히 최근에 저희 나라 언론에서 많이 이제 다뤄졌지만 태양광은 결국 땅 위에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땅은 소중한 거잖아요. 그리고 땅이 워낙 없으니까 산 위에, 뭐 호수 위에, 바다 위에 막 그래서 과연 그런 설치 자체가 환경을 산을 깎아야 되기 때문에 또 호수를 덮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태양광을 어디에 설치할지 친환경적으로 그 자체가 이런 것도 모두 다 어떻게 만들지 또 어떻게 또 태양전지 같은 걸 폐기물을 회수할지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한 문제가 될 것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방금 이제 태양전지, 솔라셀 그 부분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관련된 질문을 또 남겨주셨어요. 최지영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태양전지 이제 패널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수명이 다 된다고 하는데 그 수명을 다하는 패널 같은 경우는 다시 리사이클해서 재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태양전지를 만드는 업체들, 회사들은 거의 대부분 필수적으로 태양전지가 수명 끝났을 때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 어떻게 리사이클할 것인지를 같이 연구하고 그 제품을 팔 때 같이 그 패키지를 팔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 실리콘 같은 경우는
그 자체로는 해로 물질이 많이 있는 물질은 아니고요. 물론 네. 이제 그 안에 저희가 소위 생각하는 이제 귀한 금속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회수하는 이런 아이들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드뮴이 들어가는 그런 네. 유명한 태양연제가 있어요. 그래서 네네. 그 카드뮴 만드는 그 회사는 그 회수하는 기술을 되게 중요한 자기들의 기술로 네네. 보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네. 태양연지를 만드는 뿐만 아니라 태양연지를 회수 폐기하는 기술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대부분의 태양연지들은 그런 것까지 고려하여서 공장, 그러니까 그 태양연지 발전소를 짓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예. 그러면 저희도 이제 그 태양광 발전이 지금 많이 보급화되고 보급화되고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네. 그러면 그동안 했던 그 전기 그 패널을 걷어서 수거해서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그 환경 오염되지 않게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국내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 아직은 예. 초기에 설치했던 것들 중에서 네. 그러니까 특별한 사고가 아닌 이상 예. 수명을 다해서 회수하는 양은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네. 앞으로는 그 관련해서 전문적인 뭐 노력, 네. 기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태양광 패널 자체 구성을 보면 이제 뭐 유리 부분도 있고요, 네. 실리콘 부분도 있고 네. 당연히 이제 전극이 있어야 될 금속이 있는데요. 그걸 분리하는 기술들은 상당히 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비용 얼마나 싸게 하고 또 조금 더 위해한 물질들을 배출되지 않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그걸 분해하다 보면은 또 피할 수 없게 네. CO2를 배출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또 모순이 되니까 그러지 네. 않도록 하는 기술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겠죠. 예. 아무래도 이제 어떤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또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결과물들이 해롭지 않고 또 경제적이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즘 이제 앞으로 미래에는 더 많은 IT 기술이라든지 교통수단이 발달됨에 따라서 특히 이제 에너지 소비가 점점 늘어날 건데 과연 이러한 에너지를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을지 특히 그 재생 에너지만으로도 이게 감당이 될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몇 년 전에 그 알파고 네. 이세돌 구단하고 한 거 기억나실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늘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이 에너지 문제 얘기할 때 얘기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네. 그 알파고는 이세돌 구단하고 싸울 때 네. 엄청난 많은 에너지 사용했어요. 네. 왜냐하면 그 알파고 그 AI 딥러닝 컴퓨터 안에 엄청나게 많은 CPU와 GPU가 사용됐는데 네네. 이제 앞으로 이 IT 발달에 따라서 네. 더 많은 에너지가 소비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크게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런 에너지 소비들을 하는 주요 이제 지역은 도시예요. 도시. 네네. 그러니까 도시에서 직접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술. 그걸 저희가 뭐라고 네. 그러면 이제 도시 어반 팜이라는 말 사용하는데요. 음. 건물에다가 다 발전소를 짓는 거죠. 태양광 발전소를. 그리고 지금 기존에 네. 했던 기술들 중에서 특히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기술들, 네. GPU나 CPU 같은 기술들을 더 에너지 절감하는 쪽으로 음. 예전에는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계속 기술 개발했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저전력으로 네. 해야 되는 거가 이제 이 반도체 업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슈인 거예요. 네. 그래서 에너지를 덜 소비하지만 소비를 해야긴 해야 되니까 네. 도시에서 바로 생산하는 기술로 변해가는 걸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에너지를 소비하는 여러 장소 또 물건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또 쓸 수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네. 것 같습니다. 김규민님께서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원자폭탄 같은 경우도 그 원자폭탄보다 실제 수소폭탄이 훨씬 더 에너지가 높다고 하는데 그럼 원자력 대신에 수소 에너지를 이용하면 그만큼 또 효과적으로 에너지를 얻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그러면 그렇다면 과연 수소 에너지 기술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왔는지 좀 궁금하다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아주 중요하고 재미있는 질문인데요. 조금 네. 이제 설명을 드리면 원자폭탄, 수소폭탄 할 때 그 수소폭탄에서의 그 원리는 네네. 핵융합이라는 기술입니다. 네. 핵융합.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가 제어를 잘할 수가 있지 않기 때문에 네네. 연구 단계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잘할 수 있다면 아마도
정말로 꿈의 에너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직은 네.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수소 에너지는 다른 거예요. 지금 말씀 수소 에너지는 물의 전기 분해를 하면 수소와 산소가 생기죠. 네. 그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수소를 좀 추출을 해서 가지고 그거를 산소와 결합시키는, 즉 산화, 즉 연소를 시키게 되면 예.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수소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가 이제 관건이 되는데 수소를 얻을 방법은 크게 보통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연에서 수소를 얻는 거예요. 천연가스를 채취할 때 수소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그야말로 물을 전기 분해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모순이 되죠. 전기 분해하려면 에너지가 드는데 그렇죠. 탄소가 나오는데 네. 그렇지만 수소 에너지 자체는 되게 청정한 에너지고 네. 물론 수송하는데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수소 에너지 또 수소 경제라는 말은 네. 후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네네. 대신 이제 수소차, 전기차 이렇게 시장에 나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수소차를 사지 않고 전기차를 사고 있다는 게 좀 특이하긴 한데 네. 전기차, 수소차는 다시 말씀드리면 수소를 어떻게든 얻어서 수소를 그러니까 연소하여 즉 산소와 결합시켜서 에너지 사는 방법이고 그건 이미 상용화 되어 있고 앞으로도 발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훨씬 더 많이. 네네. 예. 오늘 교수님께서 이제 물리학 관련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물리학과 같은 이런 기초과학이 에너지의 이제 문제 해결하는 데 도움을 이제 준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시청하신 우리 친구들 위해서 나는 물리학에 좀 관심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 부분을 어떻게 에너지하고 연결시킬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간단하게 우리 친구들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물리학이나 과학을 좋아하는 마음을 갖는 거는 참 저는 권장하고 싶어요. 네.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고 대학을 가려고 하면 네. 전공 정하는 문제는 좀 다를 수 있는데 네. 마음 속에서 이렇게 본인에게 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알 수는 있어요. 내 마음 속에서 네. 제가 저희 학생들한테 쓰는 말이 있는데 심장에 말하는 소리를 들어봐라 그런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물리학이나 이런 게 너무 흥미로우면 이제 그걸 전공하면 되고 제가 저 경우처럼 기초과학을 전공해도 실제로 직업으로 네. 직장을 하는 거는 응용과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학이랑 크게 차이가 없고요. 대신 네. 공학을 하신 분들은 좀 더 기술 개발을 해서 상업화 쪽에 더 관심이 있다면 저같이 물리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응용과학을 하게 되면 기초적인 지식을 이용해서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역할을 하니까 네. 본인의 결정은 이제 선택을 해야죠. 나는 어떤 게 더 흥미롭고 어떤 게 내가 일생을 바치기에 좋을지를 생각하면 되는데 저는 물리학이나 화학 같은 기초과학을 해도 충분히 이런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네.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차트에 있는 그 한국 그 교수님들은 네. 다 물리화학 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네. 혹시 마음의 소리를 잘 들으시고 또 물리학 그리고 또 우리 그 여러 가지 에너지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교수님 말씀 잘 경청해서 마음에 새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수 질문자의 당첨자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인데요. 최지영님 그리고 서여사님, 정은님 이 세 분 축하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과 그리고 긴 시간 동안 강연 및 질의응답에 답해 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금요일에 과학터치 강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연은 10월 7일 금요일 오후 7시에 유튜브 실시간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공주대학교 장유순 교수님을 모시고 해양환경 시뮬레이션이라는 주제로 강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입 강연은요. 국립광주과학관 윤요셉 연구원님께서 지구, 별, 그리고 우주라는 주제로 강연을 녹화하여 추후에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오늘은요. 앞으로 100년 우리가 꿈꾸는 에너지라는 그 주제로 이화여자대학교 조윌리엄 교수님과 함께 강연을 해보았습니다.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